요제프 크네이트. 우리는 지금부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태생에 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어 다만 추측을 해볼 뿐이다. 영재학교의 학생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불행한 환경 속의 그를 교육국에서 구제하여 보호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영재학교와 가정 사이의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한 갈등은 청년들을 젊은 시절에는 방황하게 하며 종교단체에도 들어갈 수 없게 하였다. 훌륭한 재능을 지닌 청년들이 간혹 그러한 갈등 때문에 곤란하고 나쁜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카스탈리엔이나 종교단체 또는 교육국에 알맞게 태어나고 행복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도록 미리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 크네이트도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물론 그도 정신생활에 대한 의욕을 품기도 하였고 정신을 위한 삶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비극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인 아픔은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도록 우리를 유혹한 것은 그의 이러한 비극적 경험 때문이 아니다. 그러한 유혹은 주어진 자신의 운명과 재능, 그리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침착하고 명랑하며 숭고한 그의 성품에서 온 것이다. 모든 뛰어난 사람들처럼 그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을 지켜주는 신과 주어진 삶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삶에 대한 사랑이 광적이거나 비밀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알려진 것들 뿐이며 객관적이며 냉철하게 그리고 바람직한 이념으로 쓰여진 역사라도 그것은 항상 창작적이며 제3의 수준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바하, 모차르트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가 행복했었는지 아니면 괴로운 것이었는지 결코 알아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모차르트로부터는 일찍이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특별히 감동적이며 사랑을 느끼게 하는 우아한 점을 발견하고 바하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괴로운 죽음을 감내하는 데서 거룩함과 평온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전해지는 그들의 전기나 생활의 단편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남긴 음악 속에서 읽게 된다. 우리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하의 전기를 읽고 그로부터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어 자신도 미처 깨닫기 전에 바하의 삶에 죽은 후에 그의 운명을 덧붙이게 된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작품은 세상 사람들의 망각 속에 파묻히고 그의 원고는 휴지처럼 버려진 대신 어떤 아들이 위대한 바하가 되고 영광을 얻게 된다. 바하는 그의 작품이 다시 빛을 보게 된 후에도 여러 가지 곡해와 비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조금은 쓰게 생각하면서도 언급하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모차르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가 생존해 있었던 전 기간을 통해 훌륭한 창작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까지도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항상 죽음을 느끼며 살았다고 상상하게 된다. 역사가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그들은 어떤 작품이든지 그것은 자신의 생활과 살아있는 하나의 물체의 반으로
둘이지만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차르트나 바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크네이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점은 그가 우리와 같이 창조가 없는 시대에 살았으므로 두 위대한 음악가처럼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다. 그래서 크네이트의 전기를 쓰게 된다면 그것이 곧 그를 남기는 전체가 되는 것이다. 특히 역사가에게 불행한 사실은 그의 삶의 마지막 얼마에 대해서 현재 확인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크네이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 전설로 남아 있다는 것뿐이다. 그것이 단지 신비하게 만들어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대로 받아들여서 반대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크네이트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그의 최후를 우연으로 가장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의 죽음은 질서 있게 진행되어 온 순서의 결과다. 또한 그의 마지막에 대한 가정으로 그 전설이 나타내는 것이 그의 삶의 최후로서 그가 지나온 시간들과 대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설을 그대로 인용하고 믿는다. 그러나 더욱 솔직히 말한다면 그의 삶이 전설 속에 묻히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시야에서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별이 아직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들에게, 즉 이 글을 쓴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크네이트는 있을 수 있는 가장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가장 위대한 일들을 실행한 것이다. 그는 유리알 유이의 명수로서 정신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표본이 되어 정신적 유산을 훌륭히 보관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숭상하는 신전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성직 제도의 최고의 영역, 즉 명수라는 지위에 달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영역으로 사라져갔다. 그러므로 그의 전기가 평범한 서술을 지나쳐 죽음을 향한 전설에 이르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며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여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어떠한 해석이나 평가도 적합치 않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범상치 않은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크네이트의 일생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사 속의 한 부분이었으므로 이를 우리는 역사로서 생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의 조사 속에 나타난 전설은 그 나름대로 분명하게 묘사하려고 했다. 그의 유년 시대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건은 오직 하나뿐이다. 유년 시대라 함은 그가 영재학교에 들어가기 전을 말한다. 이러한 단편적인 사건은 대단히 의미 있고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에게 들리는 정신의 큰 소리로의 부름, 즉 첫 번째 소명이었다. 더더욱 그 첫 번째의 부름이 학문적이 아니라 음악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이러한 단편적 사실은 유리알 유이의 학창시절 크네이트라는 위대한 교사와 많은 대화와 의견을 나눈 어떤 성실한 숭배자의 기록에서 얻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크네이트에 대한 거의 모든 개인적인 기억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을 설명해주는 배경은 짜버의 산림 기슭에 있는 베로울 힐겐이라는 작은 도시이며
또한 이곳이 크네이트의 출생지로 짐작된다. 크네이트는 그 당시 12~13살의 소년이었으며 라틴말 학교의 학생이었다. 이 소년은 학교의 장학생이고 학교의 교사단체, 특히 음악 선생들은 그가 영재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번 최고 기관에 추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학교의 다른 학생이나 교육국의 어떤 명사와도 만난 적이 없었다. 당시 바이올린과 비파를 배우고 있던 그에게 음악 선생은 얼마 안 있으면 베로울 힐겐으로 음악 대가가 학교 음악 교육을 살피러 올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음악 대가 앞에서 실수를 하거나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지 말도록 열심히 연습하라고 일렀다. 이는 소년을 흥분시키는 소식이었다. 그는 음악 대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음악 대가는 1년에 2번씩 학교를 방문하는 검열관만큼 교육국의 높은 인물이며 최고 기관의 가장 존경받는 12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한 전국의 음악에 대한 모든 문제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음악 대가가 직접 베로울 힐겐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크네이트가 유리할 유이 명수 이외에 가장 전설적이며 신비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음악 대가였다. 그리하여 음악 대가가 올 것이라는 소식은 크네이트를 그에 대한 존경심으로 감격과 초조한 기다림을 가져다 주었다. 한순간은 임금같이 또 어느 순간은 마술사같이 생각되며 혹은 12사도의 한 사람이나 미하엘 프레토리우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J.J. 프로베르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 같은 고전시대의 위대한 예술가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또한 소년은 별처럼 떠오르게 될 그 사람에게 경외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순간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반신이며 천사, 정신의 무한한 능력을 지닌 신성한 지도자의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초라한 도시의 라틴말 학교를 찾아오고 자신을 대할 것이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질문을 하시며 나무라기도 칭찬하기도 하리라는 것. 그것은 경이이며 기적이었다. 선생들은 이 초라한 도시의 라틴말 학교를 음악대가가 방문하는 일은 수십 년 동안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소년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전경을 상상해보기도 하였다. 우선 대대적인 환영을 생각했다. 매년 있는 대축전이나 새 시장 취임식 때와 같은 환영. 밴드가 현란한 빛을 내고 거리를 따라 깃발이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불꽃도 터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상상은 크네이트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녀는 그 위대한 사람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되고 그의 물음에 대답하게 될 때 혹시 자신이 당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모든 아름다운 기대는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 불안은 괴롭지만 또한 달콤한 것이었다. 소녀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저 생각 속에 두고 있었지만 밴드가 울리고 깃발이 나부끼고 불꽃이 하늘을 수놓으리라는 축제의 기쁨도 음악 대가와 크네이트라는 어린 자신이 직접 대하리라는 사실, 그 대가가 조금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이 작은 베로울 힐겐을 찾아오리라는 사실, 그것보다 중요하지도 가슴을 벅차게 하지도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었다.
음악 선생도 말하기를 음악대가는 음악 수업을 살피러 오는 것이고 소년을 직접 만나고 연주를 들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사실 음악대가는 어린 소년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 것보다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그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 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어느 상급 학생을 불러다 음악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소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되자 소년은 아침부터 자신의 기대가 어긋났음을 알게 되었다. 길가에 집집마다 나부끼는 깃발도 꽃다발도 없었으며 음악도 울리지 않았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책과 공책을 가지고 학교로 수업을 받으러 갔다. 교실에도 기쁨이나 축하의 설레임은 없었다. 모든 것이 전날과 같았다. 수업이 시작되었으나 선생님은 같은 옷 모양으로 같은 수업을 진행하셨고 위대한 방문객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이 없었다. 그러나 몇째 시간이었던가 아마 둘째나 셋째 시간이었을 것이다. 결국 일이 생긴 것이다. 누군가 교실 문을 두드렸고 그러자 학교 사환이 들어왔다. 사환은 선생에게 인사를 하였고 그리고 말하였다. 크네이트라는 학생의 머리를 빗기고 손과 손톱을 깨끗이 하도록 주의해서 15분 후에 음악 선생에게 보내라고 한 것이다. 소녀는 놀라움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정신없이 교실을 나와 기숙사로 달려가서 책을 두고 손을 씻고 머리를 빗은 다음에 놀라움에 떨리고 있는 손으로 바이올린과 연습장을 들고 목이 메이는 듯한 기분이 되어 새로 넓혀진 음악실로 들어갔다. 역시 흥분하고 있는 동급생이 그를 세우고 찾을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려 라고 말하며 연습실을 가리켰다. 기다림이 그리 오래는 아니었으나 시간의 지남이 너무 느리다고 느꼈다. 누가 그를 부르지 않고 어떤 남자가 연습실로 들어왔다. 그는 매우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다. 키가 크지는 않은 머리가 하얀 남자였으며 아름답고 맑은 얼굴에 사물을 명확하게 투시하는 파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눈빛이었으나 예리하며 명랑한 정다움을 지닌 시선이었다. 웃거나 미소로써 만들어내는 명랑함이 아니고 평안하고 조용한 가운데 나타나는 밝은 모습이었다. 그는 크네이트와 악수를 나누고 머리를 끄덕이고 낡은 연습용 피아노 앞에 작은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말하였다. 자, 내 이름이 요제프 크네이트인가? 선생님은 자네를 흡족하게 생각하시더군. 자네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자, 우리는 같이 연주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소녀는 벌써 바이올린을 케이스에서 꺼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아음을 내자 소녀는 소리를 맞추었다. 그리고 크네이트는 의욕을 가진 눈길로 음악 대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대가가 질문했다. 무엇을 연주해 보겠니? 소녀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소년의 가슴은 노인에 대한 존경으로 꽉 차올랐다.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소녀는 주저하면서 악보를 노인에게 보였다. 아니, 그러지 말고 악보 없이 연주를 했으면 좋겠구나. 연주곡이 아닌 간단한 것으로 내가 외우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라도 괜찮겠지. 소녀는 망연히 서 있었다. 노인의 맑은 얼굴과 깊은 눈매에 매혹되어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망설이는 것이 부끄러웠으나 도저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서두르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한 손가락으로 어떤 노래의 몇 음을 치고는 알고 있느냐고 묻듯이 소년을 바라보았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밝은 마음으로 그 음에 맞추어 바이올린을 켰다. 그 노래는 학교에서 가끔 부르는 것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대가는 말했다. 한번 해볼까? 소년은 그 노래를 다시 연주했고 노인은 입으로 연주를 맞춰주었다. 옛 노래가 입으로 조그만 연습실 안에 퍼져나갔다. 다시 한번. 소년은 다시 연주했고 대가는 다시금 2부, 3부로 연주를 맞추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3부로 연습실을 꽉 채우고 있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대가는 3부로 맞추어 연주를 했다. 노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름다운 노래다. 이제 이 노래의 알토를 연주해 볼까? 크네이트는 다시 연주했다. 노인은 처음의 음을 울려주고 다시 3가지의 다른 음을 울렸다. 한 번 더. 크네이트는 테너음으로 연주했고 노래는 더욱 즐거운 멜로디가 되어 흘러나갔다. 그러면서 2이나 3가지의 대조되는 음으로 연주해 나갔다. 여러 번을 반복하여 같은 노래를 연주했다. 이제 어떠한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연주 횟수가 많아질수록 장식음과 주제가 서로 섞여서 노래는 더욱 감동적이며 흥분되어 갔다. 아무런 꾸밈도 없는 그 작은 연습실은 상쾌한 아침 햇살이 춤을 추고 노래의 화려한 선율로 가득 채워졌다. 노인은 연주를 그치고 물었다. 어때? 이 정도면 되었겠지? 소년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고 대가는 다시 명쾌하게 3부로 반주를 했다. 가늘게 맑은 선을 그리고 있는 4부 음은 서로 대화하며 의지하고 교차되어 위로 아래로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며 섞이고 있었다. 이 2 사람, 노인과 소년은 그 외의 어떠한 생각에도 잠기지 않고 오직 선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과 서로 얽히어 퍼져가는 신비한 음색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음색의 마술에 걸려 연주를 하며 그 리듬에 따라 가볍게 몸을 흔들고 눈에 나타나지 않는 지휘자의 손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노인이 고개를 돌려 소년에게 물었다. 어때? 이제 흡족하겠지, 크네이트? 크네이트는 감사가 깃든 빛나는 눈으로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저 얼굴 가득히 환희에 넘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크네이트, 푸케가 무엇인지 알고 있겠지? 노인이 다시 물었다. 소년은 의욕에 찬 눈빛을 나타냈다. 푸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으나 그의 수업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소년의 모습을 보고 대가가 말했다.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빨리 이해하는 길이란다. 푸게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멀리서 주제를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노래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대가는 노래 속의 짧은 선율을 연주했다. 앞뒤를 없앤 듯이 두서없는 선율은 괴상하게까지 들렸다. 그러나 노인은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연주했고 또 계속하여 반복했다. 그러자 첫 번째 푸게가 나타났다. 두 번째 푸게는 5도의 음정을 4도로 바꾸고 세 번째는 첫 푸게를 한 옥타브 높여서 반복했다. 네 번째 푸게는 두 번째 푸게를 재현했다. 다시 펼쳐지는 부분은 종속 화음을 이루며
처음 전개된 부분에서 끝났다. 두 번째 펼쳐진 부분은 좀 더 자유로운 다른 음색으로 변모하였다. 세 번째로 전개된 부분은 종속 화음을 이루며 주제음의 마지막 형식으로 끝났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대가의 손을 바라보며 크네이트는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긴장감과 부계의 전개에 따라 깃드는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대가의 눈은 반쯤 잠긴 눈썹 아래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도 노인을 향한 사랑으로 소년의 가슴은 벅차오르고 존경으로 뿌듯해왔다. 그도 부계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음악을 듣는 것 같은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소년은 아주 어렴풋이 흐르고 있는 음악 속에서 규범과 자유, 복종과 지배를 온화하게 융화시키는 정신의 경지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이 거룩한 대가와 신비한 정신에 몰입되어 온몸과 마음을 바치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하였다. 소년은 그 짧은 순간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나머지 인생, 그리고 모든 세계가 음악의 정신으로서 질서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았다. 소년에게 위대한 마술사이며 존경하는 왕인 그 대가는 연주가 끝나자 눈을 반쯤 감고 안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얼굴이 감싸여서 한동안 피아노 건반 위에 살며시 몸을 기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찰나적인 행복에 어떠한 감정을 지녀야 하는지조차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노인은 그 작은 의자를 조용히 떠나면서 소년을 맑고 푸른 눈으로 날카롭게 그러나 깊은 정다움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음악은 사람들을 서로 가까이 하게 해주지.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네. 너와 나, 우리 둘이 영원히 친구로서 지낼 수 있을 테니까. 크네이트, 자네도 부계를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는 노인은 크네이트와 처음 대했을 때와 같이 악수를 하고 연습실을 나갔다. 그리고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약간 숙이는 듯이 돌아보고 인사를 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후 크네이트는 자신의 제자에게 이야기했다. 음악실을 나와서 바라본 거리와 세계는 깃발과 꽃다발 불꽃으로 현란할 때보다도 아름다우며 신비롭게 느껴졌다. 그는 첫 번째 부름의 소리를 들은 것이다. 이를 성례라고 이름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소년에게 꿈으로만 존재했던, 남의 입을 빌어서 들을 수 있었던 이상적 세계를 보게 된 것이며 그것이 소년을 향해 활짝 열려서 그를 부르고 있었다. 이 세계가 있는 자리는 지난 시대도 앞으로의 시대도 아니며 바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광채를 내고 사신 혹은 사도, 대표자로 불리어질 이러한 늙은 대가 같은 사람을 보낸 것이다. 소년에게 그 대가는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상의 세계에서 이러한 위대한 대표자를 조그만 라틴말 학교로 보내어 그렇게 어린 학생에게 암시를 하고 정중히 불러들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이 첫 경험에 있었다. 크네이트에게 그 경험은 몇 주일이 지나도록 현실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소년은 그 신비롭고 순간적인 마술의 세계가 현실 세계와 일치하며 그 부름이 한 개인의 영혼이나 양심으로부터의 암시와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권위가 그에게 내려준 예고이며 선물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음악의 대가가 이 조그만 학교를 방문한 것은 수업 시차를 위한 것도 우연의 일도 아님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소년은 선생들의 추천으로 이미 오래전에
영재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만한 학생들 혹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최고 기관에 추천된 학생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이다. 크네이트의 추천 기록에는 라틴말을 하는 성격이 훌륭한 학생으로 특히 음악 선생의 추천이 적극적으로 씌어 있었으므로 음악대가는 공적인 일로 일행 도중 틈을 내어서 베르올 힐겐의 작은 학교에 들러 이 소년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음악의 대가가 중요시하는 것은 라틴말이나 손에 익은 재주가 아니라 이 소년에게 깃들어 있는 성품, 즉 보다 높은 의미에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재질, 영감을 느끼며 절제할 줄 알고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성실할 수 있는 성품을 지녔는가였다. 보통 공립학교에서 상급반을 맡고 있는 선생들이 학생들을 경쾌하게 영재로서 추천하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간혹 아부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어떤 선생은 미약한 시야로 그저 특별하지 않은 학생, 부지런하고 명예심이 많으며 선생 앞에서 영리하게 구는 학생들을 자신이 아낀다고 해서 함부로 추천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음악의 대가는 이러한 것들을 무척 싫어했으며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학생이 자신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선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짐짓 꾸며서 능숙하게 대하고 영리한 체하며 아첨을 하는 학생들을 아주 싫어하였고 그러한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치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나 크네이트는 대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 아주 흐뭇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다. 여행 중에도 크네이트를 생각하면 즐거운 마음이 되곤 했다. 대가는 크네이트에 대해 자신의 수첩에 어떠한 기록도 점수도 쓰지 않고 조용하고 생생한 소년의 추억을 마음에 담고 돌아와 요제프 크네이트라는 이름의 명부, 최고 기관에 한 사람이 직접 시험을 해서 영재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학생의 기록부에 직접 기록하였다. 크네이트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그 명부를 황금의 책자라고 하였으며 혹은 점수 적은 명단이라고 불량하게 불리어졌다. 이 명부의 소문은 학교 내에서 흔하게 돌아다녔고 크네이트도 가끔 그 이야기를 들었다. 간혹 어떤 선생이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학생들을 다스릴 때 너 같은 아이는 거기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꾸짖는 정도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에는 경건함과 존경, 그리고 떳떳함이 있었다. 학생들이 그 점수 적은 명단에 대해 말할 때는 뻔뻔스러운 말씨로 자신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유난히 보이고 싶어 한다. 그거 점수 적은 명단? 정말 창피한 것이라고. 침을 뱉어줘도 시원치 않겠다. 사내 자식이라면 그런 데 끼어서야 되겠니? 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선생이 거기에 정말 재주가 없는 자식들만 보내는 거라니까. 전부 형편없는 자식들이지 뭐냐. 음악실에서의 그 성스러운 경험으로부터 다른 시기가 찾아왔다. 한동안은 자신이 뛰어난 사람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크네이트는 알지 못했다. 그러한 경험이 자신의 미래 운명이나 평상시의 삶에 어떤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실제적인 영향을 주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선생들은 그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마치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소년은 자신 내부 속의 경험으로 그 소명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명확히 말하건대 삶에 있어서 하나의 갈림길이었다. 그가 그저 상상 속에서 감지하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으나 바로 그 한순간으로 어제는 오늘과 과거는 현재와 미래와 명확히 구분하게 된 것이다.
이는 꿈을 꾸다가 깨어났을 때 꿈속에서와 똑같은 주위에 있게 된다고 해도 그것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소명의 종류와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경험의 주제와 뜻은 항상 같다. 이것은 영혼의 깨우침이며 변화고 한 단계의 성장이다. 그러나 이것이 오는 것은 사람 안으로부터의 꿈이나 예감이 아니라 사람 밖으로부터의 부름이며 그것이 미약한 현실로 모습을 보이고 참여를 하는 것이다. 자신은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룩하며 신성한 음악대가가 하늘 위의 세계에 살고 있는 신이 앞에 나타나 악수를 나눈 것이다.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는 듯한 파란 눈을 가지고 낡은 피아노의 작은 의자에 앉아서 소년과 함께 연주를 했다. 아름다운 음악이었으며 거의 말이 없는 가운데 음악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가가 소년에게 축복을 내리고 돌아갔다.